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할 때까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조종할 것이며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우리 주변엔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무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시각화를 통해 매일매일 생생하게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을 상상하고 실천한 사람들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성공 비결의 하나로 디테일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미 성취한 자신의 모습을 뚜렷하게 그려보고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을 매일 반복하라는 이른바 시각화를 강조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리 이런 이야기들을 믿어보려고 해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 있을 테고요. 시각화가 성공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 중요한 요소는 따로 있을 것이라는 입장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실제로 시각화 명상이라는 것이 성공을 한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헤치게 되면서 나온 책이 있어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심은 사라지고 분은 가까워지는 감각의 기술, 더 센싱, 이연지음, 캐스팅북스 출판입니다. 먼저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2017년 명상을 시작하여 현재는 명상의 과학적 근거와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나누는 명상 지도자로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웰니스 비즈니스를 연구하며 경영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시각화 명상이나 심상화, 긍정 확언에 대한 꾸준한 질문을 받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화제가 되는 이 심상화에 대해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사회과학, 뇌과학계의 최신 연구를 탐독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하고 워크숍을 통해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국제 요가 지도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계신데요. 이 책에서는 무작정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서 성취와 긍정적인 풍요로움이 자동으로 끌려온다는 이야기에 대해 시각화 명상에 대한 오해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시각화 명상 기법과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를 더 센싱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더 센싱 5단계 로드맵을 만들게 됐습니다. 5단계에 대한 로드맵은 첫 번째 스텝으로 정화, 두 번째로 강화, 세 번째로 실천, 네 번째로 대응, 그리고 다시 한번 다섯 번째 도약을 하는 부분으로 5단계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각을 깨우고 시각화만을 했을 때 부정적인 부분을 소거하면서 단계별로 내가 원하는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은 사람으로 멋지게 도약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이 책을 통해 서술했습니다. 저도 시각화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날은 시각화를 해도 전혀 감흥이 없고 실제로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각화나 상상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자체가 제일 먼저 부정적인 잠재의식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책에서 굉장히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 부분을 많이 공감하면서 이 한 권의 책을 굉장히 빠르게 재미있게 읽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제일 공감됐던 부분인 잠재의식과 관련된 부분,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 정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앞에 서론이 조금 길었고요. 뒤에는 정말 더 좋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음은 빙산과 같다.
커다란 얼음 덩어리의 일부만이 물 위로 노출된 채 떠다닌다. 시각화 훈련을 시작해보고자 유튜브 등에서 자료를 찾아보면 잠재의식의 부정성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를 쉽게 볼 수 있다. 더 센싱 5단계 로드맵의 시작 역시 바로 정화 단계이다. 앞서 언급했듯 정화란 부정적 습관, 부정적 사고방식, 비합리적 신념 등 우리 뇌에 이미 탑재된 부정적 관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다. 시각화를 하는 것 자체가 잠재의식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잠재의식을 바꿔야 한다는 건 뭐지? 시각화는 우리를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다. 다시 말한다면 성공하기 유리한 뇌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잠재의식이 부정성으로 가득 차 있다면 시각화를 아무리 해도 그 효과를 보기 어렵다. 정확히 말하자면 부정적인 잠재의식은 자기 불신, 의심, 이유 없는 불안, 우울감 등으로 시각화 자체에 몰입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즉, 잠재의식 안에 자리 잡은 부정성이 사라져야 시각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잠재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부정적인 습관, 사고방식, 믿음, 신념, 관성 등을 제거하는 것은 효과적인 시각화를 위한 선결 과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서적 강의 영상 등에서 잠재의식 속 부정성을 개선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짧은 문장은 사실 대단히 다충적인 개념들을 한데에 묶어서 표현한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시각화와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다루는 잠재의식 안에 존재하는 부정성이라는 개념은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축적된 호모사피엔스의 유전자적 관성, 그리고 한 개인의 출생하여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형성된 각인된 인지 왜곡을 의미한다. 우선 잠재의식이라는 것을 살펴보자. 프로이트는 이런 마음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학자이다. 사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자각 수준에 따라 의식, 전의식, 그리고 무의식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의식은 익히 알려진 대로 인간이 자신의 정신, 마음의 영역 중 자각하고 있는 차원이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어릴 때의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 유년기를 함께 보낸 친구와 대화하던 중에 떠오른다면 그것은 잠재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다가 주의를 집중한 결과 떠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의식은 마음의 가장 밑바닥으로 일상적인 정신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들이 모여 있다. 폭력성, 이기심, 수치심, 성적 충동, 두려움과 같은 것들이 그것들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눈다면 잠재의식은 무의식에 포함된다. 도덕성을 연구하는 뉴욕대학교의 심리학자 조나단 하이트는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를 코끼리에 올라탄 사람과 거대한 코끼리에 비유한다. 의식을 상징하는 코끼리에 올라탄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눈앞에 있는 일을 분석하고 대비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체격이 작은 만큼 에너지도 비교적 부족하다. 반면 무의식을 의미하는 거대한 코끼리는 에너지가 굉장하다. 깊은 고민 없이 늘 익숙한 행동 패턴을 반복한다.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도 쉽지 않고 새로운 동작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늘 루틴에 따라 관성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무의식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비유이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코끼리와 그에 올라탄 사람의 관계는 어떠할까? 아무리 사람이 원하는 바가 있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려고 해도 코끼리가 잘 따라주지 않으면 쉽지 않다. 코끼리를 잘 길들여야만 한다. 시각화와 잠재의식의 개선은 바로 이런 관계에 있다. 코끼리 위에 올라타서 원하는 지점을 설정하고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 시각화 과정 중 의식이 하는 일이면 잠재의식을 바꾸는 일은 바로 코끼리를 길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늘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길 권한다. 현재 상황과 과거에 있었던 비슷한 상황은 어떤 점에서 다를까? 나는 과거의 상황을 임의대로 해석하지 않고 정확히 바라보고 있는가? 현재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을 적용하는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출생 이후 성장 과정에서 형성되고 각인된 인지 왜곡을 개선하는 것이 유전자적 관성을 개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인지 왜곡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범하게 되는 잘못 또는 오류를 말하며 인지적 오류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평소 은연중에 나는 원래 의지가 약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숫자에 약한 사람이야. 와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다고 해보자. 그런 사람에게 회계사 시험 볼 것을 권유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숫자에도 약하고 의지도 강하지 않아서 오랜 시간 숫자 싸움을 하면서 시험 공부하는 건 잘 못할 것 같아. 와 같은 반응이 아닐까?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정적인 믿음은 단순히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세상엔 아무 이유 없이 잘해주는 사람 같은 건 없어. 이런 믿음도 자기 자신을 옥죄는 부정적인 믿음이다. 이런 부정적인 믿음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부정적 사고방식, 즉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개입하는 인지적인 오류들이다. 인지심리치료의 권위자 데이비드 번스는 그에 져서 필링굿에서 보편적인 인지 왜곡 10가지를 정리해 놓았다. 첫 번째,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생각, 흑백 논리. 두 번째, 지나친 일반화. 딱 한 번 부정적인 사건을 겪고 실패가 영원히 되풀이될 것이라고 여긴다. 3. 정신적인 여과. 단 한 가지의 사소한 부정적인 사실을 찾아내고는 거기에 집착한 나머지 모든 현실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바라본다. 잉크 한 방울이 비커에 떨어져 그 안의 물 전체를 까맣게 물들이는 것과 같다. 4. 긍정적인 것 인정하지 않기. 긍정적인 경험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별거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애써 부정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실제 경험과 어긋나는 부정적인 신념을 유지한다. 다섯째, 지나치게 비약하여 결론 내리기. 자신의 결론을 지지하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데도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여섯 번째, 파국화 또는 과소평가. 자신의 실수나 타인의 성과 등은 중요성을 과장하지 않고
자신의 장점이나 타인의 결함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 부적절하게 축소해버린다. 7번째, 감정적 추론.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 실제, 현실을 반드시 반영한다고 가정한다. 나는 그렇게 느낀다. 그러므로 그것은 틀림없이 사실이야.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 8번째, 당위적 사고. 해야만 한다. 또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로 스스로 동기부여한다. 자신은 채찍질을 당하거나 혼이 나야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과 같다. 게다가 의무와 필수는 감정을 해치는 요인이다. 그로 인해 초래되는 정서적 결과물은 죄의식이다. 해야 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 스스로 화, 좌절, 분개심을 느끼게 된다. 9번째, 낙인 찍기. 지나친 일반화의 극단적 형태. 자신의 결점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대신 부정적 낙인을 스스로 찍어버린다. 나는 실패자야. 타인의 행동이 거슬리면 그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다. 저 녀석은 한심한 낙오자야. 엉뚱한 낙인 찍기는 편견과 감정이 잔뜩 실린 말로 어떤 사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10번째, 개인화. 자신과 무관하게 발생한 부정적 사건에 대해 실제로는 자신의 책임이 없는데도 자신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거의 모든 사람이 위 10가지 인지적 오류 중에 한두 가지는 갖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같은 인지적 오류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작용하는 수준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어떤 오류를 갖고 있든 그것의 심각성이 어떠하든 인지 왜곡은 우리의 삶을 방해한다. 별로 심각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인지 왜곡을 통해 우리는 그 사건을 왜곡하고 그 결과 부정적인 판단과 분석을 하는 것은 물론 기분 나쁜 감정까지 경험하게 된다.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은 어떠할까?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에는 턱없이 거리가 먼 행동일 것이다. 인지 왜곡은 시각화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우리가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시각화할 때 갑자기 스멀스멀 올라오는 부정성이 바로 인지 왜곡의 결과이다. 이런 인지 왜곡을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며 형성하게 된다. 가정 내 분위기에 따라 특정한 인지 왜곡이 생길 수도 있고 교우 관계에 따라 만들어질 수도 있다. 오히려 어린 시절에는 특별한 인지 왜곡이 없다가 성인 이후에 누적된 실패를 경험하면서 인지 왜곡이 생겨날 수도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늘 경계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의미이다.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고 시각화를 자꾸 방해하는 인지 왜곡을 개선하는 첫걸음은 위의 표를 꼼꼼히 읽고 숙지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이 엄습해올 때 지금 찾아오는 이 부정적인 생각은 10개의 인지 왜곡 중 어느 것에 해당할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데이비드 번스는 인지 왜곡에 따른 혹독한 자기 비판을 극복해내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법을 여러 가지 고안해냈다. 그중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3칸 기법이다. 예시, 지나친 일반화. 대표가 또 나를 불러서 지적하다니 나는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난 틀렸어. 이제 난 끝난 거야. 이성적 대응. 대표는 내가 더 잘해주길 바래서 나를 지적하는 거야. 관심도 없는 사람한텐 지적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해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자동적으로 사고하게 되는 내용을 먼저 적고, 그 다음 인지 왜곡 칸에는 10가지 인지 왜곡 중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골라서 적으면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칸에는 이성적 대응 방식을 기재하면 된다. 자신이 어떤 인지 왜곡을 범했는지만 알아차려도 부정성에 잡아먹히지 않는다. 마지막 한 이성적 대응 항목에는 자신을 일부러 합리화하거나 기분을 북돋을 수 있는 내용을 골라 적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저 있는 그대로 진실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내용이면 충분하다.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칼 융은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할 때까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조종할 것이며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을 남겼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운명을 바꾸는 길은 다름이 아닌 무의식을 바꾸는 것이다. 잠재의식을 바꾸는 것은 시각화를 하기 위해 더욱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잠재의식을 바꾸지 않은 채 장밋빛 미래만 상상하는 시각화를 한다면 이것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부정성으로 가득 찬 파도 때문에 머지않아 본래 출발한 항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잠재의식을 개선시킨다면 부정성으로 가득 찬 파도가 조금씩 잔잔해질 것이다.